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으로 90일 이내에 측정 결과를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물가는 계속 오르지만 실질적인 임금은 갈수록 떨어져서 올해 인상률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특히 대구는 임금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낮고 최저임금 미준수 비율도 높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대구 청년 프리랜서 60%가 월 소득 200만 원 이하로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지역의 임금 지급 실태와 대책 오늘 기자의 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5일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시작합니다. 자, 먼저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됐다고요? 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9일에 최저임금 심의 의결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공식 요청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심의를 요청을 해야 하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달 중 첫 번째 전원회의를 열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올해죠. 최저임금은 얼마였습니까? 9,860원이었는데요. 9,860원. 그렇죠. 작년보다 2.5% 상승한 금액입니다. 네. 이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는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그리고 근로자위원 9명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양대 노총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9명에 대한 추천을 마쳤습니다. 네. 근로자위원 구성 면면을 보면 올해 위원회가 논의할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특징이 있나요? 네, 이 최근에 한국은행이 돌봄 서비스업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선 업종별 차등 적용 이슈가 본격 논의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양대 노총이 돌봄 서비스 노동자들을 근로자위원으로 전진 배치했는데요. 이 한국노총에서는 장도준 공공사회산업노조 정책실장, 최영미 전국 연대노조 가사돌봄 서비스 지부장을 추천을 했고요. 네. 민주노총에서는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과 전지현 전국 돌봄노조 위원장 등을 추천을 했습니다. 이 한국노총에서는 올해는 한국은행이 돌봄 서비스 인력난과 비용 부담 완화를 빌미로 외국인 노동자 활용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걸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또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임에도 사회적 인정과 대우를 받지 못하는 돌봄 노동자들의 발언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추천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민주노총도 비슷한 이유를 밝혔는데 정부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나선 돌봄 노동은 애초부터 최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영역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자,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정부와 노동계의 의견 차가 올해 이제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그 논의의 핵심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되네요. 네, 현행법상 산업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긴 한데요. 1987년에 첫 심의를 제외하고는 업종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왔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제도 의식 관행은 시대에 맞춰서 변하는데 시대적 과제가 저출생 문제다. 인구구조 문제가 심각하고 이를 감안해서 최저임금위에서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 이렇게 말을 하면서 좀 불이 붙었습니다. 예. 노동계에선 이 발언을 두고 최저임금 심의의 가이드라인이라며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 양대 노총에서 공동 성명을 내면서 보수 정권이 들어서고 최저임금 주기기의 도가 지나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골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민주노총에서는 4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를 두고 자영업자의 어려움과 저출생 문제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는 원인 진단과 해법에서 엉터리고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이 자리에서
차등 적용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고 이게 그 심의 과정에서 차등 적용이 그 결정이 날 수도 있는 건가요? 올해 논의가 시작돼봐야 알겠지만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좀 강합니다. 예. 그럼 이 자리에서는 어쨌든 최저임금을 정하는 자리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10,000원대로 오를지도 지금 관심사예요. 그렇죠. 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게 10,000원대를 넘을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1만 원까지는 140원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인상률만 보더라도 약 1.42%입니다.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로 가장 낮았던 인상률이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이 1.5%였거든요. 네. 그래서 2025년도 최저임금은 10,000원대를 돌파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경영계에서는 반대하겠네요. 네, 여전히 경영계와 사용자 측에서는 이 최저임금 1만 원이 현실화되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도 이 정경련이 당시 시급 9,620원인 최저임금이 1만 원대로 오르면 일자리가 최대 6만 9천 개 감소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도 있고요. 반면 노동계는 2016년도부터 꾸준히 1만 원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또 서울시의회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 이런 건의안도 또 발의됐다면서요? 네, 이게 서울시의원 38명이 지난 2월 5일에 촉구한 건의안인데요.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이 어떤 주장인지 살펴보니 현실적으로 민간 시장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동일임금을 주는 경우 고용주는 노인보다 젊은 층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네. 이런 동일임금 체계 속에서는 노인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 이런 주장입니다. 이게 임시회에서 통과가 되면요. 서울시의원 일동 명의로 국회와 고용노동부, 서울시의 최저임금법 개정 건의가 전달이 되는 거고요. 네. 이 건의안 자체는 강제성이 없지만 공론화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론 보입니다. 다만 지금도 노후 안전망이 부족한 상태에서 최저임금까지 달리하면 노인들의 생계 유지가 어려울 거란 주장이 좀 많아서요. 네. 국회에서도 이 건의안을 논의하거나 밟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 건의안이 진정으로 노인을 위한 건지 노인들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건지 모르겠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최저임금을 이렇게 정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최저임금 지급을 잘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대구시에 따르면요. 2022년 기준 대구의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이 32.5%라고 해요. 2020년 41.2%에 비해선 감소했지만 여전히 좀 높은 수치이고요. 네. 취재를 해보니까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나 플랫폼 노동자 중에는 여전히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특히 이 플랫폼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법 밖에 있어서 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 대구가 특히 또 이런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1인당 임금 총액이 전국에서 제주, 강원에 이어 좀 낮은 수준인 15위거든요. 예. 이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에 근접한 급여를 받는 노동자가 많다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 예. 저 취재를 하면서 이제 김보현 기자가 보기에 최저임금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네, 특히 저는 대구에서 취재 활동을 하니까요. 대구 같은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많고 또 단시간 근로자 비율, 비정규직 비율, 또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많은 산업 구조를 가진 만큼 네. 이 매년 돌아오는 최저임금 논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임금 후려치기, 최저임금 미준수를 하는 경우를 보면 아직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합니다. 네. 이 최저임금 논의에서 올해는 특히 이 업종별 차등 적용이 주요 핵심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분위기 속에선 이 적용 제외 연령대 논의가 또 있을 것으로 그러네요. 보이는데 네. 결국 최저임금을 받는 이들의 삶과 일상을 지키는 것을 좀 고려를 해야겠고요. 네. 또 하나는 정해진 최저임금이 잘 지켜질 수 있는 이 관리 감독 시스템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8시 40분 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생생한 스포츠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생생스포츠 대구신문 석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축구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차기 감독 후보군을 좁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축구협회는 지난 2일 화요일 서울 종로구의 축구회관에서 2024년 제5차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네. 축구협회는 당시 회의에서 차기 감독 후보군에 관해 이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정혜성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서 회의에서 32명의 후보자 가운데 11명을 감독 후보 선상에 올리기로 했다. 국내 4명, 국외 7명이다. 국외 지도자 7명에 대한 면답을 곧바로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11명이면 꽤 많습니다. 그렇죠. 예. 이 11명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죠?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외국인 감독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고요. 예. 국내 감독들 4명에 대해서는 단서를 남겼습니다. 단서요? 예, 정혜성 위원장은 4명의 감독 후보 모두 이제 현재 국내팀 소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제 그는 이제 내가 국가대표 코치를 맡았을 때를 되돌려 보면 대표팀은 한국 축구를 위한 자리고 개인적으로도 명예다. 시즌 중 감독이 팀에서 나오게 되면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 어떤 감독이 선임될지 모르겠지만 소속팀과 우선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라며 필요하다면은 이제 현 소속팀의 양해를 구하고 국가대표팀을 맡길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국내 감독으로 이미 정한 그런 느낌이 좀 느껴지네요. 네, 뭐 저도 그렇게 느껴지긴 했는데요. 더군다나 이제 완곡하게 거절의 뜻을 표현했던 황선홍 이제 올림픽 대표팀 감독에 대해서도 아직 가능성을 열어둔 모양새였습니다. 정 위원장은 이제 황선홍 감독의 경우 대상에 오를 수는 있지만 결정이 된 상황은 절대 아니다. 물론 충분히 기회는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들어보면은 7명이나 되는 외국인 후보들은 거의 뭐 들러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수적으로는 그 외국인 후보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7명의 외국인 후보들. 그러면 외국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면접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네, 이제 정 위원장은 이제 지금 대상에 올라와 있는 해외 감독은 직접 현지로 가서 살피기에는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비대면으로 이제 외국인 지도자들을 면접하고 적합한 후보가 만약에 있다면은 그때 가서 직접 현지로 가서 대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누가 될지 궁금합니다. 예. 다음은 지역의 프로축구단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야구 삼성이 지금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삼성은 지난 주말 대구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의 홈 개막 3연전을 모두 패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끝난 키움 히어로즈와의 주중 3연전에선 한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된 가운데 이제 2패를 하면서 5경기에서 5패라는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네. 특히 삼성은 지난주 잠실 LG전부터 이번 주 키움전까지 7연패를 당하는 등 연패 수렁에 빠지면서 힘겨운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 개막하면서 연승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삼성이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삼성 팬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를 했을 텐데 이렇게 삼성이 연패가 길어지고 있는 데는 어떤 부분이 크게 작용을 했을까요? 원래 사실상 7경기를 연속으로 패한다는 것도 이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이는 이제 어느 한 부분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눈에 더 띄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네. 삼성의 이제 선발 투수 평균 자책점은 이제 어제 키움전 전까지 6.21로 10개 구단 가운데 9위에 자리했습니다. 또 이제 불펜 투수 평균 자책점 역시 6.39로 9위였는데요. 여기에 또 팀 타율은 2할 3푼 1리로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출루율 3할 2푼 6리로 9위, 장타율 3할 2푼 5위 10위 등 대부분의 팀 지표에서 하위권에 머무르는 모양새입니다. 전체적으로 기록이 좋지 않습니다. 또 이 와중에 2타자들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주 주간 타율 3할 3푼 3리에 이제 국내 무대 데뷔 홈런까지 기록했던 이제 중심 타자 데이비드 맥키넌이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아내가 출산을 앞두는 바람에 이번 주 한 주 동안 휴가를 받고 이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베테랑 저한 선발 백정현까지 종아리에 불편함을 느껴서 1군에서 말소가 됐는데요. 네. 이 두 선수의 이탈이 뭐 삼성 연패의 주 원인이라고는 할 수가 없겠지만은 영향이 또 아주 없다고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류지혁과 전병호부터 해서 삼성은 이제 최상의 전력을 꾸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진만 감독이 두 선수 데이비드 맥키넌 그리고 백정현 선수 이 공백으로 참
지금 고민이 클 것 같은데 어떤 자원들로 대체를 하고 있나요? 네, 우선 맥키넌의 자리는 이제 우타거포 김동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기복이 있는 모습으로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백정현을 대신할 자원으로는 이제 개막에 앞서 5선발 후보로 이름 올렸던 이제 1라운드 출신 이제 2년차 신인 이호성 선수가 낙점을 받아서 일요일 선발 마운드에 오를 예정인데요. 박진만 감독은 이제 이호성 선수에 대해서 이제 현재 이제 퓨처스에서 가장 평이 좋은 투수인 만큼 제 역할을 해낼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삼성이 하루빨리 궤도에 좀 오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축구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대구가 2경기를 치렀어요. 네, 이제 프로축구 대구 FC는 이제 지난 일요일 광주 FC와의 원정 경기에서 2대1로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이날 승리는 4경기 만에 나온 대구의 리그 첫 승리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구는 지난 3일 수요일 춘천에서 열린 강원 FC와의 5라운드 원정 경기에서는 0대3으로 완패하면서 1승 1패를 기록했는데요. 대구는 이제 광주전 승리로 8위까지 뛰어올랐지만 다시 강원전 패배로 11위까지 추락했습니다. 최하위 전북과는 단 1점 차로 주말 경기에서 이기지 못할 경우 다시금 꼴찌로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 상대팀은 어딘가요? 네, 대구는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 홈 DGB 대구은행 파크에서 FC 서울과 맞붙습니다. FC 서울은 이제 EPL 맨유 출신 링가드를 영입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예. 또 데뷔골 전문 조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대구가 링가드에게 K리그 데뷔골을 내줄지도 관심사입니다. 대구는 지난 2022년부터 약 20명에게 국내 무대 데뷔골을 허용했는데요. 예. 코리안 메시 이승우를 비롯해 산드로, 마티나담 등 각 팀의 외국인 선수들도 대구를 상대로 이제 국내 무대 마수거리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3라운드 수원 FC전과 4라운드 광주전에서도 각각 신인 정재민과 문민서 선수에게 프로 데뷔골을 허용했는데요. 이 탓에 리그 최고의 화제거리인 링가드의 데뷔골을 보기 위해서 양 구단의 팬분들 아니라 이제 국내 대다수의 축구 팬들이 이번 경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입니다. 전혀 칭찬하는 말이 아니네요. 데뷔골 전문 조연. 예. 이번에는 이 데뷔골을 볼 수 없기를 바라야 되나요? 예. 대구 FC 팬 입장에서는 그렇겠습니다. 예, 스포츠 생생 스포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구신문 석지윤 기자였습니다. 알아두면 좋을 세법과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은 하지만 실수하기 쉬운 세금 문제를 쉽고 재밌게 알려드립니다. 똑똑한 세금 생활 세금 박사 용렬 씨에게 물어보아요. 최용렬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쉽게 풀어주실 세금 이야기 뭔가요? 네, 오늘은 상속세에 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상속세는 다른 세금과 다르게 일생에 한두 번 정도밖에 경험할 일이 없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변수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속세에 관한 내용 전체를 다 알려드릴 수는 없겠지만 미리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상속세 하면 누구나 어떤 의미인지는 다 알고는 있지만 네. 예, 어떤 세금인지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네, 상속세는 사망한 고인이 남기신 유산을 가족들이 무상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살아생전에 미처 과세하지 못한 소득들을 사망 시점에 마지막 정산을 한다는 차원에서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이 있고 네. 또 유족들이 유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두 가지가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는? 네, 상속세는 고인이 돌아가신 시점에 남기신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을 기본으로 놓고 10년 이내에 증여를 한 재산과 퇴직금과 생명보험과 같은 고인이 받을 재산을 모두 더한 후에 예. 기본적인 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산된 상속세에서 미리 납부한 증여세를 차감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여 최종적인 상속세가 결정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총 상속 재산을 구할 때 돌아가신 시점의 재산만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내역도 같이 본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일부 사람들이 사망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처분하고 그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자산 규모를 줄이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시도를 막기 위해서 사망일로 10년 이내에
재산을 미리 증여받거나 현금 인출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산을 줄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네. 미리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자진해서 신고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속세는 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정부 부과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기는 하지만 신고 내용에 대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후에 상속세가 최종 결정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상속세는 세무조사 대상이 되고 조사 과정에서 상속재산을 명확하게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대부분의 상속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자주 있는 일도 아닌데 평생에 한두 번 있는 일인데 맞습니다. 처음 조사를 겪는 분들은 좀 많이 당황하실 것 같습니다. 네. 세무조사는 보통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증여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증여세는 상속세를 보완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에 증여를 통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상속세 조사의 포인트는 바로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얼마인지를 확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증여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재산 처분 내용과 예금 인출 내용을 조사하고 10년 이내에 통장 거래 내용을 조회해서 상속인에게 사용처를 밝히도록 요구합니다. 상속인이 해당 거래 내용의 용도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할 경우에는 네.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있어서 고인의 재산을 현금이나 골드바와 같은 것으로 보유한다고 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속세 조사를 할 때 돌아가신 분의 재산 처분이나 사용 내역을 자녀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일일이 다 알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각자의 재산을 어디에 썼는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렇죠. 네, 이렇게 자녀나 배우자가 모른다는 이유로 세금 부담이 없이 넘어갈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안타깝게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는 세금을 피할 수가 없고요. 그렇군요. 네. 심지어 가족이 실제로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이 인출되었고 사용 내역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결국 상속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사용처를 모르는 금액 전체가 이제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다행히도 세법에서는 상속인들에게 무리한 세금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상속인이 소명해야 할 대상은 상속일로부터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2억 원 또는 5억 원 이하의 금액을 인출했다면 그 사용처에 대한 입증 책임은 국세청에서 밝혀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때에도 세금 부담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입증의 책임만 국세청에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자금에 대한 사용처를 밝혀서 미리 증여한 것으로 입증이 된다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사망하기 전에 재산에 대한 입증은 또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네. 다행히 재산 전체에 대해서 입증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요. 예. 돌아가신 분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재산에서 인출한 현금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20% 또는 2억 원 중에서 적은 금액 이하인 금액을 소명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규명된 것으로 보아서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돌아가시기 전에 20억 원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20% 또는 2억 원 중에 적은 금액인 2억 원을 제외한 18억 원에 대해서 사용처를 밝힌다면 네. 나머지 2억 원에 대해서는 사용처를 못 밝힌다고 하더라도 증여한 재산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15억 원 정도는 정상적인 사용처를 찾았지만 나머지 소명이 불가능하다면 미소명된 5억 원 전체가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때는 2억 원을 빼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상속세에 그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지 조언을 해주실 부분이 있나요? 네, 상속이 우려될 때는 1, 2년 사이에 자금의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생활비나 병원비 지출을 할 때 본인이 보유한 예금을 우선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아하.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상속을 받으면 세금이 없는 상황도 괜히 증여세만 납부하도록 과도하게 납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미리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세금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복잡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이 이전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형제 자매 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예. 고인의 생전의 경제 활동에 대한 세부 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발생 시에 자녀들은 부모의 사망에 따른 슬픔 외에도 재산 분할이나 상속세 납부, 세무조사 같은 다양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어서 네. 가능하면 미리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리 정리를 해두라. 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세금 부과 사례도 어떤 게 있나요? 네, 자주 보는 사례는 생활비를 배우자에게 계속 보냈는데 그 돈을 아껴서 계속 모아두신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 저축액이 몇 억이 넘어가면서 증여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생활비 명목이라도 재산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최근 상속세 조사에 대한 변화 같은 게 있나요? 네, 최근 수도권에서는 집 한 채만 소유해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 네. 과거에 비해서 상속재산의 규모가 작은 경우 예금 입출금 내역을 간단히 조사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상속재산 가액이 적어도 세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액 거래까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상속인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네. 최근에는 조사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똑똑한 세금 생활 세금 박사 용열 씨에게 물어보아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렬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구 경북 쪽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14도에서 20도 분포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